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누리호 4차 발사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첫 새벽 발사인데다 처음으로 민간과 기관이 함께 준비한 만큼 어느 때보다 기대감이 큰데요. 잠시 뒤 현지에 있는 관계자와 함께 현재 준비 상황 등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 전국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날이 예년보다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 17도, 광주 19도, 부산 20도까지 올라 예년 수준을 5도에서 7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풍을 타고 유입된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는 등 종일 답답한 공기가 나타나겠습니다. 중서부에는 오후까지 약한 비가 지나는 곳도 있겠지만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나타나면서 산불 위기경보는 주의 단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사흘 앞으로 다가온 누리호 4차 발사, 중요한 요건은 바로 날씨입니다. 바람과 번개, 비 등 하나라도 기준을 벗어나면 발사는 미뤄질 수 있는데요. 발사 여부를 결정짓는 기상 조건은 무엇인지 김민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누리호 발사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바람입니다. 실제 2차 발사 때도 돌풍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송 당일 고흥 나로도에는 순간 풍속 초속 16.7m의 강풍이 불면서 발사가 결국 하루 미뤄졌습니다. 예상됐던 날씨가 이송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발사대에서 작업하는 인원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결국에는 하루에 발사 지연을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발사 당일 평균 풍속이 초속 15m, 순간 풍속이 초속 21m를 넘으면 모든 작업은 즉시 중지됩니다. 돌풍이 발사체의 자세를 흔들거나 비행 궤도를 틀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정된 비행 경로에 번개가 관측돼도 전자부품에 손상을 줄 수 있어 발사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발사체가 견딜 수 있는 온도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영하 10도에서 영상 35도 사이인데 11월 하순 고흥의 최저 기온은 0에서 2도, 최고 기온은 12에서 14도로 온도는 걸림돌이 되지 않는 시기입니다. 누리호는 거대한 추진력으로 구름층을 뚫고 올라가기 때문에 발사 당일 비나 눈은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발사 33시간 전 누리호를 이동시키는 이동일에 내리는 비는 결정적인 변수가 됩니다. 발사장 들어가는 입구가 200m 되는 구간에 한 6도 정도의 경사가 있습니다. 비 오는 날이 약간 미끄러져서 혹시나 발사체가 전복되거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땅 위의 날씨뿐만 아니라 우주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느냐도 관건입니다. 발사체가 궤도에 안착할 때까지 국제우주정거장과 200km 이상 거리 확보가 필요합니다. 또 태양 흑점 폭발과 같은 우주 기상도 점검 대상입니다. 사상 첫 야간 로켓 발사. 밤에는 작은 기상 변화도 큰 변수로 다가오는 만큼 발사의 최종 문을 열어주느냐는 당일의 하늘에 달려 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그러면 현지 기상과 발사 준비 상황은 어떤지 고흥 나로우주센터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현성윤 우주항공청 한국형 발사체 프로그램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현성윤입니다. 네, 누리호가 기체 조립을 완료하고 최종 점검 단계에 들어섰는데 발사 준비 상황은 어떤가요? 또 최종 점검은 어떤 것들을 위주로 살펴보나요? 네, 현재 누리호 4호기는 정상적으로 준비가 되고 있고요. 지난 주말까지 최종 점검을 완료했는데 이 점검에서는 외부 체결 위에 토크 마킹,
그리고 비행 전 제거 품목이 정상적으로 제거됐는지, 실링이 누락된 것은 없는지 전반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오늘까지 점검과 리허설을 마치면 발사체는 이동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당일 날씨가 아무래도 관건일 것 같은데 현재 발사 당일 날씨 상황은 어떻게 전망되나요? 네, 날씨가 중요한 순간은 발사체가 이제 발사대로 이동하는 25일, 내일부터죠. 그리고 발사 당일 27일까지 중요한데요. 때에 따라 약간의 바람이 예보되었으나 현재 기상 상황은 양호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상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발사 당일 바람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서 당일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종 점검이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누리호를 발사대로 옮겨야 하는데 이 작업은 언제 진행하게 될까요?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오늘 최종 리허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발사체를 이송하는 트랜스포터 이렉터라는 장치에 싣게 되고요. 이제 이송 준비를 끝내게 됩니다. 이렇다고 해서 바로 이동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 저녁에 항우연 주관으로 해서 발사준비위원회가 열리고요. 여기서 이송 승인이 되면 내일 아침부터 발사체가 발사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번 발사는 첫 새벽 발사로 진행되잖아요. 그렇다면 최종 발사 시각은 발사관리위원회가 어떤 점들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건가요? 네, 첫 새벽 발사라고 해서 발사 시각 결정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고요. 위성의 임무와 몇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미 발사 시간대는 결정이 됐습니다. 일단 이제 시간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발사관리위원회에서는 발사체, 발사대, 그다음 추적 시스템 등의 전반적인 준비 상황과 나로센터 근방의 기상 상황, 태양 활동, 그리고 우주물체 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 분석해서 발사 시각을 결정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새벽 발사로 과거 발사 준비 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이고 이게 기술적으로 더 어려운 부분인 건가요? 발사는 정해진 시퀀스에 맞춰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야간 발사라고 해서 기술적으로 절차적으로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사 시각이 정해져 있는데 그 발사 윈도우라 그래서 발사하는 시간이 20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를 대체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만 저희가 이제 좀 더 주의하는 게 안전에 대한 관리거든요. 조명도 충분히 준비했습니다만 자금자 또는 운영자들이 시야 확보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자정을 넘긴 시간이다 보니까 준비하시는 분들의 피로도가 증가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새벽 발사가 태양 동기궤도 진입 때문이라고 하는데 임무 등 부분에서 어떤 의의가 있는 건가요? 다소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새벽 발사와 태양 동기궤도 진입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고요. 다만 이제 임무 때문에 여기 실린 임무 때문에 새벽 발사를 하게 됐습니다. 차세대 중형위성 3호에는 세 종류의 탑재체가 있는데요. 지구 자기권에서 플라즈마를 측정하는 임무, 그리고 오로라, 대기광을 관측하는 임무, 우주 환경에서 3D 프린팅을 하는 이제 임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탑재로 12개의 위성이 실렸는데 약간 구분해 보면은 우주 바이오나 의학, 그다음에 위성 기술, 신호, 6G 통신, 그리고 지구 관측과 같은 이제 임무들로 이제 구분할 수 있고요. 아무래도 누리호에 탑재된 위성들은 공공의 목적이나 국민 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다 보니 상업적 목적보다는 과학 임무, 그리고 우주 내에서 기초 연구, 실증 등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임무가 정말 다양한 것 같은데 이번 발사는 또 민간 기업 참여가 특징이잖아요. 현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항우연 등은 어떻게 역할을 분담해서 준비하고 있나요? 네, 두 기관의 역할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데요. 발사체 제작에 있어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제작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항우연은 기술 지도와 이제 품질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발사 운영에 있어서는 이전 발사처럼 항우연이 주관을 하지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참여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참여는 이후 발사에서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렇지만 이제 엔진 연소 시험 등 중요한 시험은 아직도 항우연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발사 성공의 가장 결정적인 분기점은 언제이고 그 순간에 전문가들은 어떤 점을 조금 주시할까요? 네, 성공 관점에서 보면 마지막 순간 발사체 3단이 정상적으로 궤도에 진입되고 위성이 분리되는
그 순간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때 위성의 궤도 속도를 저희가 확보해야 되는 그런 이제 중요한 순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발사 전 과정이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약 30만 개의 부품들이 한 몸처럼 작동을 해줘야만 성공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엔진이 설정된 시간에 작동하는가, 그다음 최대 동압을 통과하고 단이 분리되고 페어링이 분리된 그리고 3단위 정상 연소와 위성이 순차적으로 분리되는 매 순간마다 어떻게 보면 살떨리는 긴장의 순간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발사 통제를 하시는 분들이나 전문가들은 그런 매 순간의 발사체 상태라든가 발사체의 궤적, 가속도, 비행속도, 고도, 위치 등 그리고 추진제량 등을 주시할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국민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냥 편한 마음으로 성공에 대한 염원을 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기상 상황이 좋아야 할 텐데 만약 기상 상황이나 결함이 발생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 발사 연기를 결정하는 건가요? 네, 발사 연기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정해진 보고 체계가 있습니다. 우선은 실무선에서 필요한 정보가 취합되고요. 그리고 항우연 주관하는 발사준비위원회에서 먼저 이제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의견이 정리되면 이 정리된 의견이 우주청 주관의 발사관리위원회에 상정돼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이때 최종적으로 연기를 할지 어떤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현성윤 우주항공청 한국형 발사체 프로그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7호가 우리 시각으로 다음 달 1일 새벽 발사될 예정입니다. 아리안 스페이스는 아리랑 7호가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베가시 발사체에 실려 발사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리랑 7호는 0.3m 크기의 물체를 분간할 수 있는 고해상도 광학 카메라와 적외선 센서를 탑재해 재난 재해, 국토 환경 감시와 도시 열섬 현상 등을 분석할 수 있는 고품질 영상을 제공합니다. 아리랑 7호는 당초 지난 2021년 발사 예정이었지만 부품 제작 결함과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제작이 지연돼 발사도 4년 가까이 늦춰졌습니다. 최근 전 세계 하늘에 이례적인 오로라 장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태양 폭풍이 지구에 도달하면서 일어난 현상인데요. 이 아름다운 빛 뒤에는 통신과 전력망, 우주 기술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붉고 푸른빛의 물결이 밤하늘을 수놓습니다. 이탈리아와 미국 등 평소 오로라를 보기 힘들었던 중위도 지역까지 빛이 확산하면서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태양의 대기층에서 폭발하듯 방출되는 거대한 자기장과 물질, 코로나 질량 방출이 지구 자기장과 충돌하면서 발생한 겁니다. 태양 활동이 11년 주기 중 가장 활발한 시기에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At the moment, the sun is incredibly active and it's producing maybe 4 or 5 events every couple of days. 하지만 이 아름다운 오로라 뒤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구에 도달하는 강력한 에너지 입자는 첨단 기술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것은 우주 공간의 위성입니다. 태양 폭풍으로 대기 밀도가 높아지면 저궤도 위성이 항력을 받아 궤도를 이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에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위성 수십 개가 소실됐습니다. 현재 위성 운영자들은 비상 연료를 소모하며 궤도 수정을 시도 중입니다. Because these types of storms can make gravity win the war and a satellite will burn up in the atmosphere if they don't account for those needed corrections. 피해는 지상으로도 이어집니다. 태양 폭풍으로 인한 전류 유도는 전력망과 송유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항공기의 통신 두절이나 GPS 오차도 유발합니다. 실제로 항공사들은 비행 경로를 수정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Aviation's been diverting flights further equatorward as needed to maintain proper communications on certain channels and frequency bands that they need. GPS may be a little bit off, especially precision GPS. 현재 과학자들은 망원경을 총동원해 태양을 24시간 관측하며 예측 정확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기의 정점은 지난해쯤 시작됐는데 적어도 올해 말까지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한상옥입니다. 정부가 이공계 인재 육성을 위해 국가과학자 신설과 같은 새 정책을 내놨습니다.
과학계를 이권 카르텔로 몰았던 지난 정부와의 차별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과학 인재 부족은 더 근본적인 문제를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과학계를 이권 카르텔로 지목했던 2년 전 3조 원 가까이 삭감된 예산 삭풍 속에서도 마음건강 등 일부 사업은 수십억 원이 증액되기도 했습니다. 홈페이지에 일기쓰기 서비스뿐인 거 장관님 네. 사기당하셨어요. 엄청나게 훌륭한 연구자들이 지금 예산 다 깎여서 3천만 원, 5천만 원 못 받아서 연구소를 닫고 있습니다. 당시 거액의 연구 지원금을 받았던 이 마음 건강 사업은 역으로 윤 정부의 대표적인 연구개발 카르텔로 꼽혔고 결국 임상에 실패해 최종 평가 미흡 등급을 받은 데다 연구비 유용까지 드러났습니다. 새 정부는 지난 정부와의 차별화를 앞세워 역대 최대인 35조 원을 연구개발 예산으로 책정하고 인재 확보 방안을 내놨습니다. 국가과학자 제도를 신설해 매년 20명씩 뽑고 제대로 예우해 이공계의 롤모델로 만들겠다는 계획인데 중국의 원사 제도와 비슷합니다. 원사는 중국 정부가 선정한 국보급 과학자로 국가 지도자들이 명절 인사를 할 정도로 예우받는데 1955년 이후 현재까지 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은 시작일 뿐이다. 2차, 3차 지속적으로 강력한 의지를 정책 제도에 녹여서 과학자들이 정말 희망을 갖고 존중받고 그래서 내 아이가 꼭 과학자가 됐으면 좋겠다. 사실 지금은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과학계 반응은 미온적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연구과제 예산과 지원 기간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불안정성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겁니다. 과학자에게 필요한 건 예우보다 돈을 벌 수 있는 산업 생태계란 주장도 있습니다. 암만 과학자 정말 좋은 거다, 국가과학자를 양성할 거다라고 말해봤자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지 돈 많이 벌지를 생각하면서 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한 기업들이, 공대 출신 기업들이 많아지면 저 선배처럼 될 수 있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 정부의 과학 정책과 예산이 지나치게 인공지능에 쏠려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과학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시행 중인 이노코어 사업이 대표적으로 박사후 연구원 400명에게 평균 연봉 2배에 달하는 9천만 원씩을 보장하는데 인공지능 분야에 한정된 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산업적으로 접근해 단기간 성과를 보려 하기보다 생계에 관계없이 기초과학 연구에 천착할 수 있는 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남아공 G20 정상회의 마지막 날 회의에서 인공지능 기술 발전 혜택을 모두가 함께 누리는 글로벌 AI 기본사회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오는 2028년 G20 정상회의의 한국 개최 소식도 전하며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요 20개국 정상급 인사들의 참여 속에 1박 2일 동안 남아공에서 진행된 G20 정상회의. 모두를 위한 공정한 미래를 주제로 열린 최종 세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글로벌 AI 기본사회 실현을 주요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우리나라 주도로 에이펙 경주선언에 담은 핵심 화두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넘어 G20 무대로 가져온 겁니다. 모든 인류가 인공지능 혜택을 고루 향유하는 글로벌 AI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안정적이고 호혜적인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과 청년과 여성의 인공지능 역량 강화 필요성도 역설했습니다. 포용적인 기회 창출을 통해 모두를 위해 공정한 미래를 만들어가자란 구상인 겁니다. 이 대통령은 2028년 G20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한다는 사실도 직접 밝히며 복잡한 현안의 국제협력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G20 정상회의 출범 20년인 2028년 다시 의장직을 맡아 여정을 함께 이어가려 합니다. 막중한 책임감으로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남아공 G20 정상회의 참석이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자평했습니다.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지평을 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로 확대하였습니다. G20 공식 일정을 끝으로
G7과 UN 총회, 아세안, 그리고 경주 APEC까지 숨가쁘게 이어졌던 이 대통령의 올해 다자 외교 여정은 마무리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빈 자격으로 방문하는 마지막 순방국 튀르키예에선 방산과 원전, 바이오 분야 등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하네스버그에서 YTN 강준원입니다. 계획 예방 정비를 마치고 발전을 재개한 140만 킬로와트급 신한울 원전 1호기의 터빈이 자동 정지됐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어제 오후 6시 10분쯤 신한울 원전 1호기가 출력을 높이던 중 여자기가 정지되면서 터빈 발전기가 자동으로 멈췄다고 밝혔습니다. 여자기는 발전기에 전자석 전류를 공급하는 장치며 터빈은 원전에서 발생하는 증기 힘으로 돌아가면서 전기를 만드는 장치입니다. 이 원전은 지난해 8월에도 고장으로 터빈이 자동 정지된 바 있으며 지난 8월 25일부터 계획 예방 정비에 들어가 지난 21일 발전을 재개해 출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인공지능 챗 GPT가 사용자들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유도했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소송이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심지어 방법을 알려주거나 유서를 대신 써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7월 텍사스에 사는 23살 샘 블린이 챗 GPT와 나눈 마지막 대화입니다. 이제 안녕할 시간이야 라는 인사에 AI는 잘한 거야, 이제 쉬어라고 말합니다. 샘 블린의 부모는 숨지기 직전 1시간여 동안 이어진 대화에서 AI가 아들에게 극단적 선택을 부추겼다고 주장했습니다. You think he's a victim of ChatGPT and this chatbot? Yes. Absolutely. It 100% facilitated Zane's death, my son's suicide. 샘 블린뿐만이 아닙니다. 앞서 캘리포니아 살던 16살 애덤 레인의 부모도 아들이 챗 GPT의 도움을 받아 숨졌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단순한 공감과 지지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하고 부모에게 미리 말하는 것도 막았다고 밝혔습니다. At one point, Adam said, I want to leave a noose out so that someone finds it so they can stop me from committing suicide. And the chat box said, don't do that. Just talk to me. 이처럼 이른바 AI의 조력으로 생을 마감한 피해자가 알려진 것만 4명이나 됩니다. 심지어 유서를 대신 써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기다 AI 사용으로 중독과 우울증에 시달렸다는 피해 호소도 잇따르면서 비슷한 소송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AI가 아첨을 잘하고 이용자를 심리적으로 조종할 수 있다는 내부 경고가 있었는데도 안전장치 없이 출시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면서 캘리포니아주는 10대들의 AI 대화 로봇 사용을 규제하는 법안을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가 사회 관계망 서비스 SNS의 유해성을 확인하고도 일부러 이를 은폐했다는 주장이 미국 법원에서 제기됐습니다. 미국의 지역 교육청들은 메타를 비롯한 SNS 운영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메타의 내부 문서를 인용해 이같이 주장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증거 게시 절차를 통해 확인된 내부 문서에서 메타는 지난 2020년 여론조사 업체인 닐슨과 협력해 페이스북을 일시적으로 비활성화한 이용자들의 심리 영향을 조사했습니다. 프로젝트 머큐리란 코드명으로 진행된 조사에서 일주일간 페이스북을 쓰지 않은 이용자들은 우울감, 불안감, 외로움, 사회적 비교 심리 등 부정적인 영향이 줄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도 메타는 이 결과에 대해 기존 미디어 서사에 오염된 것이라고 규정하고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거나 추가 연구를 벌이지 않고 관련 조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11월 24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